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피어슨의 루터 2의 다음으로 오늘은 피어슨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넉스에 대해서 이해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기 때문에 두 주에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존 넉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사를 우리가 배울 때에 존 넉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지 못했는데 피어슨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 넉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종교개혁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불굴의 의지와 종교개혁을 향한 신념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그의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본보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피어슨의 존 넉스 이해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전 유럽을 새롭게 했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제2세대인 칼빈의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유럽 6국가 가운데 종교개혁 시작이 가장 늦었지만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개혁하려고 했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칼빈의 개혁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존 넉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피어슨이 넉스 종교개혁 300주년을 기념하여 조술한 글인 The Century of Knox를 중심으로 피어슨의 존 넉스 이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피어슨의 넉스 글에 대한 해제입니다. 피어슨의 아들 델라바는 넉스에 관한 글을 피어슨의 문서 모음 Collection of Papers라는 이름으로 소장했습니다. 델라반이 세상을 떠난 후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에 1964년 초에 기증을 했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 이 도서관은 1996년 9월 이전에 이 문서 모음을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는 7개의 상자에 번호를 매겨 정리했습니다. 박스 1에는 피어슨이 기고했던 글이 스크랩된 4권의 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1권은 1854년부터 1959년까지의 글, 제2권은 1857년에서 1868년까지, 제3권은 1871년, 제4권은 1853년부터 1899년까지 기고했던 글입니다. 박스 2부터 박스 7에는 피어슨의 스크랩북, 또 피어슨의 설교 개요와 메모, 피어슨의 편지 교환, 그의 아들 델라반의 글들이 있습니다. 편지 교환에는 스펄전, 백화점의 아버지 워너메이커, 헬렌 켈러, 하지, 허더슨 테일러 등 당대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어슨의 존 넉스에 관한 글은 박스 1에
스크랩북 제1권에 있는데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의 분류에 따르면 A-5, P, JAX15S, 4S, V1에 있습니다. 이 스크랩북의 수기로 페이지가 적혀 있는 낙서에 관한 글은 스크랩북 페이지 82에서 97에 해당되고 총 1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관한 글보다 훨씬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낙스 300주년 기념 The Centenary of Knox로 되어 있습니다. 피어스는 1560년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창립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859년에 낙스 300주년 기념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피어스는 유니온 신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이 글이 어디에 기고되었는지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스크랩북에 붙여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신문에 기고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1장은 낙스의 출생에서 1560년 개혁교회 설립까지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 제2장은 종교개혁의 정착에서 그의 죽음까지 86페이지에서 90페이지, 제3장은 낙스의 성격 91에서 94페이지, 제4장은 설교가요 종교개혁 94에서 9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사를 두 번째는 낙스 생애를 통해 본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대한 피어슨의 설명입니다. 종교개혁사를 이해하는데 루터의 생애를 공부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낙스의 생애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피어슨은 낙스 300주년 기념 제1장, 제2장에서 낙스의 생애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를 시대순에 따라 서술했습니다. 피어슨은 제1장에서 낙스의 출생부터 1560년 7월 19일 가톨릭과 섭정 기지의 메리에 대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승리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가 설립되기까지를 서술했습니다. 제2장은 제1치리서에 의한 종교개혁의 정착에서 그의 죽음까지 전반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피어슨이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 역사적인 배경을 생략한 것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스 출생에서 회심까지입니다. 피어슨은 제1장 낙스의 출생에서 1560년 개혁교회 설립까지의 서두에서 4명의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의 공통성을 언급합니다. 이들 모두 그리스어 테오도레와 같은 뜻인 히브리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그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사람입니다. 이들은 영국의 위클리프의 존, 보헤미아의 존 후스, 제네바의 존 칼빈,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피어슨은 힐의 말을 인용하여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4명의 성인은 세례 요한, 또 사도 요한, 낙스와 번연인데 여기에 위클리프, 후스, 그리고 칼빈을 더하여 7명의 존,
요한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피어서는 이 중에서 16세기의 엘리야인 낙스가 세례 요한과 아주 닮았다고 평가합니다. 피어서는 낙스가 하딩턴의 근교인 기포드 게이트에서 아마 1505년에 태어났다고 말한 것은 그의 출생연도가 불분명한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낙스의 출생연도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이에 관하여 최선 교수는 전 낙스의 생애와 사역에서 1905년까지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존 스포티스 우드의 스코틀랜드 교회사에 의거하여 낙스의 출생연도를 1505년으로 했다는 겁니다. 플레밍은 배자는 칼빈의 후계자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배자가 낙스의 출생연도를 다시 계산한 것에 의거하여 낙스의 출생연도를 1514년에서 1515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의견 1415년 혹은 1414년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의 초기 생애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딩턴에서 문법학교를 다닌 후에 16살에 글라스고우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신적인 통찰력을 길렀고 논리학과 형이상학에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25세가 되기 전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또한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낙스가 회심하게 된 것은 30세쯤 제롬, 어거스틴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의 저작들이 그의 종교적 견해를 흔들었고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 교리 안에서 그의 신앙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37살 때 담대하게 종교개혁 신앙을 고백하고 옹호했습니다. 두 번째, 낙스의 종교개혁자로서 삶의 시작입니다. 1528년 패드릭 해밀턴은 스코틀랜드에서 개신교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피어서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그의 화형이 불을 밝혀 한 세대가 지나자 그 불은 가톨릭의 미신적 행위, 교황의 권력과 감독 제도 자체를 죄로 만들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의 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낙스가 종교개혁자로서 자신의 길을 확고하게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547년에 일어난 세인트 앤드루스 성 사건입니다. 피어서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그 배경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1546년 3월 낙스는 그의 스승이자 스코틀랜드 전역을 돌아다니며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하는 위샤트가 추기경 비튼에 의해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화형당한 것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낙스는 위샤트가 선교 사명을 띠고 지방을 순회할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두 날 달린 칼을 갖고 그를 경호했습니다. 위샤트는 1530년대 프랑스의 루뱅 대학에서 공부하고 1538년 스코틀랜드에 돌아와 몬트로스에서 성경과 종교개혁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당국의 박해를 피해 스위스와 독일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1543년 스코틀랜드에 다시 돌아와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위샤트는 이 일로 인해서 1546년 1월 비턴 추기경의 명령으로 체포되었고 그해 3월 1일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1546년 3월 29일 위샤트의 처형에 격분한 18명의 개신교도들이 추기경의 관저인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침입하고 비턴 추기경을 살해합니다. 추기경 살해범들이 탈출하기 전에 성이 포위되어 그들은 성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포위가 느슨한 틈을 타서 외부의 개신교도들이 성 안에 들어가 이들과 합류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적인 사건이 되었고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개입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성 안의 개신교도들을 제압할 병력이나 무기가 없었던 정부는 프랑스의 지원을 바라고 있었고 개신교도들은 잉글랜드의 지원군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런 때인 1547년 4월 낙스가 성 안에 들어가 이들과 합류합니다. 낙스는 이 성에 그가 가르치던 2명의 학생과 함께 왔습니다. 피어스는 이에 대하여 우리는 1547년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다른 프로테스탄트들과 함께 피신하고 있는 그를 발견한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이 성에서 수비대의 설교자는 로우프였고 낙스의 동료들은 그에게 성직에 임해 줄 것을 끈질기게 부탁하였지만 낙스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낙스는 자기 방에서 며칠을 숙고하다가 그 요청을 받아주었습니다. 낙스가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설교자로 사역한 것은 3개월 정도이지만 그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로 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교리, 즉 칼빈주의 교리를 고백했고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으로 개혁주의 방식에 따른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스코트의 메리 여왕의 모친 기지의 메리는 프랑스에 밀사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5세와 그의 두 번째 왕비인 프랑스 기즈 가문 출신의 기즈의 메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임스 5세가 잉글랜드 왕 헨리 8세의 침공으로 서레이 모스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제임스 5세는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전투의 패배와 왕비의 딸 출산 소식에 크게 낙심하여 바로 사망했습니다. 메리는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되어 스코틀랜드 왕이 되었고 왕위 계승 순서가 빠른 제임스 해밀턴 백작이 섭정을 맡았습니다. 프랑스 왕실은 스코트의 메리를 프랑스로 보내는 조건으로 군대를 스코틀랜드에 보냈습니다. 메리를 태운 배가 무사히 프랑스에 도착하자 프랑스는 즉시 세인트 앤드루스 성 앞에 함대를 출동시켜 성을 함락했습니다. 낙스를 비롯해서 성에 있는 개신교도들은 포로가 되어 프랑스에 끌려가 1년 반 넘게 사슬에 묶이고 이단자에게 가해질 수
지었던 모든 모욕으로 고난을 받으며 겔리선의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스는 정말 고난의 그런 생애를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 개신교들과 합류하게 됐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서 프랑스의 겔리선의 노예로 1년 반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이드는 낙스가 겔리선의 노예로 프랑스의 포로로 잡혔을 때 루엔과 낭트에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과 만났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칼빈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48년에 칼빈주의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세 번째, 낙스의 잉글랜드, DF,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역입니다. 낙스는 1549년 2월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고국에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피어스는 낙스가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6세의 궁정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왕이 그에게 주교직을 내렸으나 그는 신적인 권위 없이 되는 주교직 수용을 정중히 사절했습니다. 낙스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1553년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6세가 죽고 가톨릭 교도인 그의 이복 누이 메리 튜더가 여왕으로 즉위하는 겁니다. 잉글랜드는 다시 가톨릭 국가가 되었고 개신교 지도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스는 1554년 1월 영국에서 가까운 프랑스의 항구 도시 DF에 갔습니다. 낙스는 DF에서 훈계 또는 경고라는 제목의 서책자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적인 가톨릭 미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피어스는 낙스가 제네바에서 종주하기 전인 1554년부터 1555년 1년의 사건은 생략했습니다. 1554년 3월 낙스는 제네바에 가서 칼빈과 찌리시의 종교개혁자 불링거와 교제한 뒤 5일부터 7월까지 프랑스의 DF에 체류했습니다. 여기에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인들과 계속 서신을 하면서 고국에서 사역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들은 소식은 스코틀랜드의 어린 여왕인 메리 스튜어트는 안전을 위해 프랑스로 보내졌고 그의 어머니인 기스의 메리가 스코틀랜드를 섭정한 것입니다. 낙스는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고 프랑크푸르트에 망명한 영국인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피어스는 낙스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영국인 신앙 난민들의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은 소술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국인들이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것은 1554년 이른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낙스와 토마스 레버를 목회자로 청빙했습니다. 그 교회는 제네바 모범을 기초로 한 예배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민들의 다수는 에드워드 6세의 두 번째 기도서를 사용하기를 원했고 이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낙스는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로 프랑크푸르트 목회자로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네 번째, 제네바 사역입니다. 이때가 낙스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그의 사역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스가 제네바에서 지낸 기간은 1555년에서 1559년까지입니다. 제네바에서 부인과 합류하여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생애 최고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이 절정기에 있었을 때 그와 교제하였고 또 칼빈의 친밀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낙스는 칼빈의 영향으로 순수한 복음뿐만 아니라 의식과 종교가 개혁된 다른 곳에서도 없는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를 제네바에서 발견했습니다. 낙스는 1557년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귀국길에 올랐지만 도중에 그를 아주 낙심시키는 다른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그는 제네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의 교회에 있는 몇 명의 학자들과 함께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 즉 제네바 성경에 매달렸습니다. 이 제네바 성경은 1558년 초에 번역되었으며 편집되고 인쇄된 장소의 이름을 따라 제네바 성경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입니다. 피어슨이 1558년에 나온 낙스의 저술 활동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했던 것으로 소개하는 것은 괴물 같은 여자들의 통치를 반대하는 첫 나팔입니다. 이 괴물 같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는 피에 메리라는 별명을 가진 잉글랜드의 메리와 또 하나는 스코틀랜드의 섭정 기지의 메리를 뜻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섭정인 기지의 메리와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이 개신교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낙스는 이 논문으로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의 오해를 사게 되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성의 국왕 대권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낙스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낙스의 논문을 여성 통치자로 비난한 것으로 이해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1559년 1월 제네바 망령에서 귀국길에 있는 낙스가 잉글랜드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5월 초에야 스코틀랜드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피어슨은 1556년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이 일은 제4대 아가일 백작 아치발드 캠벨이 추진을 한 겁니다. 아가일 백작은 낙스를 초청해 종교개혁에 대한 그의 생각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기지의 메리가 섭정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지 가문 출신인 기지의 메리는 친가톨릭이었는데 4대 아가일 백작은 1554년 개신교도인 섭정 아란 백작을 물러나게 하고 정치적 이유에서 기지 메리를 섭정으로 세웠습니다.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동안 개신교도는 장로와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목회자가 공석일 경우 기도하는 사람과 독경할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공적인 집회에서 권면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에든버러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던디에서는 목사의 직무와 성례전에서 완전한 형태를 최초로 갖는 개혁교회가 등장합니다. 개신교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가톨릭의 대응은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어서는 대주교 해밀턴이 윌터 밀에 대한 잔인하고 불법적 화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화형당할 때 그가 한 마지막 말은 예언 같았습니다. 내 뼈들의 재에서 100명의 더 선한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러한 경우로 죽음을 당하게 될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스코틀랜드 전 국민이 전율하고 저항했습니다. 특히 에든버러에 회집했던 개신교도 남작들이 가톨릭 성직자들의 폭력적인 통치와 종교적 속박의 폭정을 불평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개신교도 남작들을 회중의 귀족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개신교 성향의 귀족들로 섭정 기지의 메리가 프랑스에 가 있는 메리 여왕과 프랑스 세자 훗날 프랑스와 2세인데 이 세자의 결혼을 추진하자 반대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힘으로 가톨릭 정부에 맞서고자 결사를 만든 겁니다. 초기 서명자는 4대 아가일 백작, 5대 로스 백작 앤드류 레슬리, 4대 멘타이스 백작 존 그레함, 루스벤 남작, 오길비 남작, 더러먼드 남작 등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는 4대 아가일 백작이었고 1558년 그의 사후에는 5대 아가일 백작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코틀랜드 기고가 사역의 시작입니다. 제네바 망명 중에 낙스는 법정 출두에 소환되어 1559년 5월 에딘버러의 관문인 리스항에 도착했습니다.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귀환할 때는 섭정 기지의 메리의 개신교도들에 대한 탄압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입니다. 기지의 메리는 자신의 정치적인 가면을 벗고 종교개혁을 저지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섭정은 자기 사인 프랑스 황태자의 계획을 진척시키는데 회중의 귀족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동안에는 개혁을 찬성하는 그들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겉으로는 그들에게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적을 성취한 뒤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중의 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섭정과 섭정 여왕의 의회와 성직자 회의는 모든 개신교도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섭정의 명에 의해 마켓 크로스에서 아무도 주교의 허락 없이 설교나 성례전을 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가톨릭 의식에 따라 다가오는 부활절을 지켜야 한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 명령에 불복한 4명의 설교자들은 1559년 5월 10일 재판을 받기 위해 스털링에 소환됐습니다.
그들은 성직자의 직무를 침범했고 가톨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례전을 거행했으며 사람들을 모아 거짓된 교리를 선포하고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썼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인 8일 전에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겁니다. 그의 귀국은 마치 영국 섬 전체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섭정은 즉시 낙스를 범법자와 반역자로 선언했고 낙스는 섭정의 선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재판에 고발된 사람을 보살피기 위하여 즉시 개신교도와 연합하여 던디에서 만나 그들과 함께 퍼스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평화로운 목적을 섭정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존 어스키네를 스털링으로 보냈습니다. 섭정이 4명의 설교자들의 소환을 취소하지 않으면 모든 개신교도 지도자들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섭정의 소환 취소의 답장을 가지고 어스키네가 10일 퍼스로 돌아왔습니다. 어스키네가 가지고 온 답장과는 달리 섭정은 설교자들이 체포된 것을 구실로 형제의 무리를 해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국의 인정을 받지 않는 설교자들을 다시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보석 보증인들에게 벌금을 과했습니다. 어스키네가 퍼스로 이 불법 행위의 소식을 가지고 왔던 그날에 낙스는 퍼스에서 미사의 우상 숭배와 형상 예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 직후에 일어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피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회중이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한 경솔한 사제가 개혁 교리를 경멸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사를 거행할 준비를 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한 한 청년이 그 사제로부터 맞았고 돌로 대받아 치면서 제단 뒤편에 화려하게 장식된 형상을 깨뜨렸다. 이 사건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흥분시켰고 그들도 달려들어 제단을 파괴하고 성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상 파괴는 교회뿐 아니라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코 수도원들과 카르토지오 수도원에 있는 형상과 성화들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파괴 때문에 낙스는 비난을 받았고 낙스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낙스의 설교가 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섭정은 폭동을 모반으로 다루었고 그녀의 가장 격렬한 진노를 그곳에 빗발치듯 포복했다고 위협하면서 퍼스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피어서는 군대라고만 했지 이 군대는 스코틀랜드군과 프랑스군이었습니다. 퍼스 부근에 섭정의 군대가 진을 치자 회중의 귀족들도 군사들을 동원했고 퍼스 인근의 도시에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퍼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측 간의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5대 아가일 백작과 1대 모레이 백작 제임스 스튜어트의 중재로 양측은 협상을 했습니다.
섭정은 만일 개신교도들이 퍼스에서 철수하면 자신도 프랑스 군대를 철수시키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조건은 받아들여졌고 개신교도들은 퍼스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섭정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퍼스를 점령하고 수비대를 배치하는 군사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녀는 퍼스를 다시 가톨릭 도시로 만들기 위해 퍼스 시장을 가톨릭 신자로 교체하고 미사와 가톨릭 의식을 행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개신교도들이 퍼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중의 귀족들은 즉시 군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개신교도였지만 섭정을 돕고자 했던 5대 아가일 백작과 1대 모레이 백작도 섭정을 불신하고 돌아섰습니다. 6번째, 에딘버러 사역과 종교개혁의 성공입니다. 피어서는 회중의 귀족들과 낙스가 섭정의 군사적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회중의 귀족들은 종교개혁을 스코틀랜드 전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기반으로 세인트 앤드루스를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1559년 6월 10일 낙스와 5대 아가일 백작과 1대 모레이 백작이 이끄는 소규모 군대가 세인트 앤드루스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맞서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인 존 해밀턴도 그날 저녁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6월 11일 주일에 낙스는 두 백작의 보호 아래 한 교구 예배당에서 설교했습니다. 피어서는 낙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합니다. 고위 성직자들의 무장한 병력을 문제 삼지 않고 그는 무기나 경호원 없이 대성당에 들어갔다. 그는 확고한 신뢰 가운데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긴 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여기서 낙스는 많은 무리에게 교황의 부패를 대담하게 드러내고 신실한 신자들에게 종교개혁 요구를 공고하는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3일 후에 그는 같은 장소에서 설교했고 이에 대한 효과로 시장, 집행관들과 시민들이 이 도시에서 개혁교회 예배를 동의합니다. 1559년 6월 14일 교회는 교황권의 모든 우상의 유물들을 제거했고 수도원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낙스의 대담한 설교들은 대주교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의 용맹 또 통합성, 독립심을 보여주어 치명적인 광풍에서 최초로 종교개혁을 건져냈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이루어진 이 신뢰는 다른 곳에서도 새로운 활기를 주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6월 26일 퍼스가 개신교도의 손에 들어갔고 수도 에딘버러가 가깝고 매우 견고한 요새가 있는 스털링은 아가일 백작과 모리 백작의 기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6월 29일 회중의 귀족들은 수도 에든버러를 확보했습니다. 1559년 6월 말경 낙스는 에든버러 시민에 의해 선출된 목사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중의 귀족들의 에든버러 점령에 대하여 섭정은 군대를 던바로 이동시켰고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외국의 도움에 의존하는데 섭정은 프랑스, 개신교 귀족들은 잉글랜드의 군사적 지원을 바랬습니다. 결국 양측은 7월 25일 리스 조약으로 정전에 들어갔고 해중의 귀족들은 에든버러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섭정은 양심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낙스는 섭정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섭정이 프랑스군의 도움을 받아 개신교도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즈음 프랑스 왕 앙리 2세가 죽고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남편인 프랑스와 2세가 즉위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즈 메리가 프랑스 지원군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559년 8월 회중의 귀족들은 조약에 따라 스털링으로 철수했습니다.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외국의 도움 없이는 종교개혁이 지연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했습니다. 낙스와 5대 아가일 백작은 잉글랜드의 제상 세실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실은 재정적 지원은 가능하나 군사적 지원에 대해 난감을 표했습니다. 회중의 귀족들은 스스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종교개혁 성공을 위해 기지의 메리를 섭정해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10월 21일 섭정의 폐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섭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프랑스의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는 그의 10월 지원군을 보냅니다. 낙스는 다시 잉글랜드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세실의 끈질긴 설득 끝에 스코틀랜드에 대한 군사 지원을 수락했습니다. 잉글랜드 함대는 1560년 1월 22일 스코틀랜드 동해안 파이프 네스에 도착했습니다. 잉글랜드 함대 출현으로 프랑스 함대는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리스로 퇴각하고 잉글랜드와 해중의 귀족들은 1560년 2월 27일 버익 조약을 맺어 상위 방어를 약속했습니다. 잉글랜드 함대는 리스를 포격했고 해중의 군대는 참전하여 스코틀랜드는 전쟁에 들어갑니다. 6월 10일 기지의 메리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가톨릭 귀족들과 프랑스군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결국 프랑스는 스코틀랜드를 포기했고 1560년 7월 6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 세 나라는 에든버러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잉글랜드 군대와 프랑스 군대의 스코틀랜드에서 동시 철수가 이루어집니다. 7월 19일에 시민전쟁의 종식과 종교 자유 회복에 대한 공적인 감사 예배가 에든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종교개혁의회부터 제1회 총회까지입니다. 1562년 8월 1일 스코틀랜드에서
이전에 없었던 귀족들의 가장 중요한 의회가 에딘버러에 소집이 됩니다. 이 의회는 스코틀랜드에서 가톨릭을 폐지하고 개신교를 세웠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공식적으로 라틴어 미사를 금지하고 감독제를 거부하였으며 가톨릭 교회의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프랑스와 단절을 선언합니다. 락스를 포함하여 6인의 주원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초안을 4일 만에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고 8월 17일에 의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락스는 에딘버러에서 자신의 성직자의 직무를 승인받았고 해중교회 형식과 직제의 개선에 정력을 쏟았습니다. 그의 작업의 결과로 정책서 혹은 제1치리서로 알려진 책이 나왔습니다. 항종 직무는 성직자 혹은 목사, 박사 혹은 교사, 장로와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직무를 보면 제네바의 교회 내 직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낭독자, 권고자 그리고 시찰 감독이 있었습니다. 공예배는 공동 예식서를 약간 변화시킨 것과 함께 확정이 되었고 주일에는 설교와 교리 문답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교구 안에 있는 학교, 대학과 대학교를 위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목회, 학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 교회 재산은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학문과 종교가 동시에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성서 고전에 대한 연구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 그리스어 연구를 활발하게 하였고 종교개혁 시작과 더불어 히브리어 학교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까지 스코틀랜드에 성서 언어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어떤 수업도 없었던 것입니다. 피어스는 이 치리서가 의회에서 인준되지 않은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치리서가 자신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줄 수 없음을 깨달은 개신교 귀족들은 이 치리서를 헌신적 공상이라고 냉수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제1회 총회가 1560년 12월 20일 에딘버러에서 열렸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락스는 자신의 아내를 장사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이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한여름에 메리 여왕이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메리 여왕이 프랑스의 황태자의 비가 되었는데 이 프랑스 왕 메리 여왕의 남편인 프랑스와 2세가 갑자기 죽음으로 이제 이 스코트의 메리는 자신의 고국인 스코틀랜드에 돌아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락스와 메리 여왕 간의 투쟁으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에 돌아오게 되므로 그 이전보다
처음에 한 이 두 개의 교회가 즉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다시 투쟁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메리 여왕은 가톨릭 교회를 옹호했고, 또 낙스는 개혁교회를 계속 옹호하고, 또 이 개혁교회를 스코틀랜드의 교회로서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치열한, 또 낙스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피어선의 존 낙스의 예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메리 여왕의 귀국하고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